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오늘 회동 결과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연 1.5%로 전격 인하하고 성장률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인데 한국 경제 상황 짚어봅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는 내일 모레 남부 내륙 지방을 관통하며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결론내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일본 교토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서 방화가 벌어져 5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부 가다랑어 등 훈제 건조 어육에서 허용 기준을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모임이었습니다. 대화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을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회동 후 공동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 외에 특별한 알맹이는 없었고 현 상황에 대한 처방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대우 기자, 오랜만에 만난 자리기도 하고 또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발표문에는 일본 관련 내용만 담겼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4개 항목, 대략 700자 분량의 공동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훼손한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대책으로 특사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왜 발표문에서 빠졌습니까? 예, 특사 문제가 발표문에서 빠진 이유는 여야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차가 다소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요. 양국이 동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해 발표문에는 해당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양국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수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 조치를 할 경우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대응 조치로 검토할 수도 있다.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재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발표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미국에게도 매우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가능성과 맞물려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포가 예상된다고 여야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또 어렵게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였지만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만 의견을 모았을 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구체적으로 해법에는 의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 5당 대표들은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세 번째 대표를 축하드립니다. 강 대표 한 세 번째 먹은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 시작된 만남은 6시 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대변인들이 30분 이상 발표 문안을 정리했고 대표들은 문 대통령과 환담했습니다. 대표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황교안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고
문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창가에서 잠시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관심이 온통 추경에만 쏠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추경을 처리하려면 여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공은 다시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처럼 만났지만 꼬인 전국의 실타래를 풀지도 못했고 당장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 추경 처리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경제문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들으신 것처럼 추경 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황교안 손학규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부터 폐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회동이 끝난 뒤에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엔 공감했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을 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손학규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적폐 수사와 불통 인사 등 정부 여당이 말로만 협치를 얘기한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하나의 요식 행위로 취급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회담 정례화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일본은 오늘 밤 12시까지 제3국 중재위 제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제3국 중재위로 가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렇다면 일본이 내일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보복에 나설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本日の深夜24時まで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までに仲裁に応じる協定上の義務を負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한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일 징용국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일단 미룰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대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 제품 관세 인상이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반도체 이외의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일제하 징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동훈 기자.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이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단체 등의 요구로 그해 1월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자, 민관위원회는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구성이 됐었는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총 21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위원 자격으로 공동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3억 달러 안에 이 강제징용 배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배포됐던 보도자료 총 4쪽 분량을 살펴봤더니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이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예. 물론 이 감안이라는 단어가 쓰긴 했지만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더 이상 피해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해찬 총리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변호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충분한 배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민관위는요, 다만 첫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1975년 당시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불충분하게 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2007년에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를 했고 지난 2015년까지 강제 동원 피해자 7만여 명에게 6,184억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여권이 그때와 지금 좀 말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청와대는요, 이 당시에 우리 정부가 받은 3억 불에 그 배상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당시 공동위 활동 내역을 써놓은 이 300여 쪽 분량의 백서에서도 위원들 사이에서 이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아니냐, 이걸 두고 의견이 갈렸다고 나옵니다. 자,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05년 4월 27일에 있었던 제2차 민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백서에 나오고 있고요. 자, 공동위는 최종적으로 이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당시에도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게 결론을 내리긴 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다시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일본이 반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기도 한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크게 낮춰잡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빨간색 경고등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짝 놀랄 금리 인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유지해온 연 1.75%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도 있는 데다 미국 연준의 7월 말 금리 인하를 일단 지켜보는 게 안전할 거라는 시나리오였는데 한은은 이 전망을 깨고 전격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지난해 2.9%에서 5차례 연속 내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온이 빠르게 식고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회복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일부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추후에도 악화될 여지들이 크기 때문에 향후 수정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높게 점치는 상황.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긴급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수출도 투자도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뭐라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상배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 성장률 2.6%대 진입을 자신했습니다. 무디스와 S&P 등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일제히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도 정부는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2.6 내지 2.7%가 최저한으로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 경제의 하반기 전망은 암울합니다. 수출은 불과 0.6% 확대되고 설비와 건설 투자는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요가 부진해 소비자 물가도 0.7% 오르는 데 그칠 거란 전망입니다. 모두 당초 기대치에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이 상당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과 같이 매우 부진했던 점을 반영한. 여기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거나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로 수정했지만 한국은행은 이보다 0.3%포인트 더 낮게 전망하며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 시각을 던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엔 민간 부분의 부진이 완화돼 2.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을 지나서 현재 중국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합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거쳐서 모레 오후에 전남 여수를 관통한 뒤에 최대 700mm의 큰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비 피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시속 37km 정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27m, 중심 기압은 990헥토파스칼 안팎으로 크기는 소형급입니다. 내일 새벽 3시쯤 제주 서귀포 서쪽 바다에 도달한 뒤 모레 오후 3시쯤 전남 여수에 상륙해 21일 오후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이 다나스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내일과 모레 시간당 최대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최고 7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지역엔 1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상습 침수 지역이나 계곡, 하천 인근에선 비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이동하면서 세력을 키우면 한반도 내에서 더 북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소음 때문에 벌어진 이웃 간의 갈등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숨졌고 2명은 위독한 상태인데요. 이 남성은 유서도 남겼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건물 주차장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일더니 한순간에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57살 김모 씨가 대구의 한 스프링 골프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스프링 골프장을 운영하던 53살 신 씨 부부도 크게 다쳤습니다. 불을 지른 김 씨는 골프장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골프장과 집 사이 간격은 불과 50cm에 불과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스크린 골프장 소음 때문에 신 씨 부부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녁으로 한 9시, 10시를 넘어가 좀 조용하면 이 공치는 소리, 딱딱 소리가 좀 나긴 났었어요. 이곳에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선 건 7년 전입니다.
이후 소음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 집에서 발견된 유서 4장에는 공치는 소리에 수차례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업주 신 씨 측은 시설과 장비를 교체했지만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끼지는 소리가 완전 딱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려요. 민원을 냈죠. 찾아가기도 하고. 안 돼. 경찰은 김 씨가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비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잠원동 붕괴 사고가 얼마 전인데 안전 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 호텔 공사장 16층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안전 불감증 대한민국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옆으로 쇠파이프가 굴러떨어집니다. 놀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두리번거리고 한 시민은 머리 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떨어지는 쇠파이프에 전조등이 파손된 택시는 놀라서 되돌아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 16층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새가 거기 있는 데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쇠파이프가 떨어진 지점입니다. 버스 정장에서 7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는 창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실수로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고 말합니다. 공사 중이던 16층 위로는 수직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층에 쳐놓은 낙하물 방지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관할구청은 사고 직후 안전관리 계획을 다시 세우라며 해당 공사장의 외벽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시공사는 뒤늦게 건물 고층 부분에도 수직 보호망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재라든지 공사장에서 좀 위험스러운 물건들 같은 것도 정비도 해야 되고 좀 정비하는 시간은 좀 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사장 안전불감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우동 등 일식 요리에 주로 쓰이는 가다랑어포, 이른바 가스오브시 제품 일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3배가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일본산 제품이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볶음국수에도 문어빵에도 일식의 가다랑어포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일부러 뭐 사 먹거나 하진 않지만 일식집에서 나오면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최근엔 분말 형태로도 출시돼 가정에서도 요리에 자주 쓰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감칠맛이 뛰어나 최근엔 이렇게 육수를 내는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가다랑어포, 이른바 가스오브시 등 훈제 건조어육 제품 20개를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허용 기준치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4개 중 3개는 일본산이었습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모든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직접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좀 잘 보고 원산지가 어딘지 식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잘 알아보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해당 업체들은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대법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지만 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배익기 씨가 실물을 꽁꽁 숨겨놓은 탓에 환수가 난항을 겪고 있죠. 그런데 문화재청장이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수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배 씨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오늘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검찰의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주본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상주본을 은닉한 배 씨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고 현실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정 청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배익기 씨는 맞대응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그래 소송 제소 관계라든가 뭐 다른 제3의 뭐 어떤 문제라든가 이래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배 씨 집 화재로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보는 인위적으로 불에 태웠을 가능성도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배 씨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상주본 환수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경기 안성에 소재한 두원공대가 10여 년 동안 입학률을 조작해서 1,00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부자인 입학처장의 증언인데 학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정원 4,982명, 지난해 입학 경쟁률 9.2대 1을 기록한 두원공과대학. 이 학교 입학 홍보처장을 지낸 김현철 전 교수는 이런 학생 정원과 경쟁률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외 학생을 정원으로 등록하거나 정원 미달학과에 더 많은 신입생이 입학한 것처럼 학교가 속여왔다는 겁니다. 김 전 교수는 두원공대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입학률을 조작해 총 1,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불법 지원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한 10여 년 동안은 국고 지원이 이 포뮬라 펀딩이라 그래가지고 입학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2013년도에는 두원공대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김 전 교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김 전 교수가 개인 귀책 사유로 퇴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사업 지원 계획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분이거든요. 뺑소니 음주운전에 무리하면서 복지가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끊임없이 나는 공간 협박을 하는 거죠. 교육부는 학교 측의 소명 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현직 프로농구 선수가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선수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번화가입니다. 지난 4일 새벽 6시쯤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싸움이 있겠죠. 까만색 마스크 쓰고 있고 검거를 쓰고 있고. 미친놈. 이게 바로 휴지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프로농구 선수인 35살 정모 씨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체육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음란 행위가 지난달부터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고가 돼서 수사가 된 겁니다. 구단 측은 정 씨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단 측은 이를 수용해 은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범적인 선수였는데 저희도 뭐 좀 당황스럽고 구단으로서도 좀 팬들한테 죄송하게 생각 들고.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5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손 의원 측이 전화로 재심 접수를 신청했다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한 보훈처 국장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입니다. 손 의원의 큰오빠가 지난해 2월 전화로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신청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없었던 전화 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민 자료는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7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답변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들도 거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지시를 한 임성현 전 국장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 여부 등 허위 작성 경위는 임 전 국장의 진술 거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청탁을 한 당사자로 고발된 손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그런데 보신 것처럼 큰오빠가 직접 전화로 재심 신청을 했다는 손혜원 의원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보훈처가 신청도 받지 않고 손 의원의 말만 듣고 직권으로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뜻인데 보훈처 담당 국장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손 의원과 피우진 처장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손 의원은 부르지도 않고 단 한 번 서면 조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부친의 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에 대해 큰오빠가 직접 전화로 재심사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큰오빠 손모 씨가 지난해 2월 경기 북부 보훈지청을 방문해 재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에서 지청 직원이 보훈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연결해줬다는 겁니다. 피우진 보훈처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전화로다가 재심 신청을 하게 되죠? 네, 전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임성현 당시 보훈예우국장의 보고서와 같은 해명을 한 겁니다. 이에 앞서 손 의원 측은 지난해 2월 피우진 보훈처장, 임 전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고 밝혔고 이후 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진행해 4개월 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유공자 선정 재심사는 본인의 신청 외에도 보훈처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앞서 6번의 포상 신청에서도 보류됐던 아버지 손 씨에 대한 유공자 선정이 직권 재심사로 진행된 겁니다. 검찰은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을 상대로 지난 6월 말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시도했고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와 더 이상의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만원 공약 파기와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오늘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참가 인원은 정부 추산 12,000여 명에 불과했고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6천여 명이 국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파기하는 등 주요 노동 정책마다 역주행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처리에도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폭로와 추진일 것이며 바로 저들이 계약을 확대하고 강행한다면 노동관계에 바탕은 자명한 것이고 총파업대회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파업엔 정부 추산 12,000여 명, 민주노총 집계 5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금속노조 중심의 파업이지만 현대와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 임원들만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해 국력을 집중할 때라며 총파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적 분위기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불만을 곧바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2,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이르면 9월쯤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일본 교토의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에 40대 남성이 진입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3층 건물이 전부 타고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부상자 3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지영 기자입니다. 3층 건물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층마다 소방관들이 구조와 진화 작업에 매달리지만 깨진 창문 사이로 잡히지 않은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일본 교토시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41살 남성이 침입해 죽어라라고 외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이 몇 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선 방화범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들이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직원 70여 명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なので、まだ30名近くの方が現状連絡が取れないという形になっております。 목격자들은 직원들이 2층에서 뛰어내리거나 건물 외벽에 매달리는 등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5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된 뒤 건물 1층과 2층에서만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옥상 연결 계단에선 10여 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확인된 희생자만 24명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10여 명이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9월 44명의 희생자가 난 도쿄 신주쿠 상가 화재 이후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방화범을 현장에서 체포해 방화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이 교토 애니메이션은 대중에게 인기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인도 많이 찾는 명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목표물로 삼은 묻지마 방화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너무 처참해 말을 잃었다며 희생자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방화 화재 참사가 일어난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 건물. 주택가에 위치한 이 건물은 3층 전체가 완전히 탔습니다. 교토 애니메이션은 1981년 창업해 현재 직원 160여 명을 둔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업체입니다. 2000년대 TV 애니메이션,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K-ON 같은 히트작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교토 스튜디오는 한국 애니메이션 애호가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묻지마 방화 사건의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낮은 범죄율을 자랑해온 일본에서는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8년 오사카에서 16명의 희생자를 낸 방화범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도쿄 근교에서는 50대 남성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너무 처참해 말을 잃었다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두 번의 극적인 탈옥으로도 유명한 멕시코 마약왕 구스만이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으로 번 돈인 약 14조 원도 추징당할 신세가 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구스만의 세 번째 아내 엠마 코로넬이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이자 살인과 폭력 왕국을 세운 멕시코의 호아킨 구스만이 미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ut we can ensure that he spends every minute of every day of the rest of his life in a prison here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법원은 검찰의 추가 구형도 받아들여 징역 30년형을 추가했고 40년간 마약으로 번 재산 14조 8천억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명이 엘차포, 즉 땅달보인 구스만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200톤이 넘는 마약을 밀매한 북미 마약계의 큰손이었습니다. 현금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하루 3대를 오갈 만큼 조 단위의 재산을 모았고 악랄한 보복 수법으로 다른 조직원 3명을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앞서 2번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빨래 바구니에 숨거나 땅굴을 파는 식으로 탈출해 희대의 탈옥수기도 했습니다. Mr. Guzman thought for more than 25 years that he was untouchable. 마약 제왕은 콜로라도주 플로런스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노무현, 원혜영, 유인태, 이철. 1996년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이듬해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하로동선, 여름난로, 겨울부채. 계절에 맞지 않는 쓸모없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때가 오면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는 나름의 의미를 담은 간판이었죠. 하로동선 주인들이 당번을 정해 손님들 탁자를 돌며 고기도 굽고 술 시중도 들면서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어느 팔순 손님은 정치하듯 식당하면 망하고 식당하듯 정치하면 성공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이내 한산해졌고 2년 뒤 문을 닫았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작년에 일식당을 열었습니다. 평생 입과 펜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구름 속에 살다 죽으면 허망할 것이라며 셔터맨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때 정권 실세였던 정치인이 주차를 해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식당이 처음에는 붐볐다고 합니다. 방송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극심한 정치적 부침 속에 얻은 우울증을 그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유언한 대로 그가 내일 한줌 재가 돼 어머니 곁에 잠듭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핵심 참모였고 한때는 왕의 남자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형과 불화하면서 힘을 잃었고 옥살이를 하다 무죄로 풀려나는 곡절도 겪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는 서울대 다닐 때 밴드 활동을 하며 대학가요제 원년 우승팀 샌드페버스와 경쟁했습니다. 의원 시절에도 음반을 4장이나 냈죠. 그는 애초부터 정치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인간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8년 전 자녀들에게 남긴 이 가상 유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다. 아빠도 원래 그랬었는데 정치라는 거칠디 거친 직업 때문에 많이 상하고 나빠졌다. 박지원 의원은 그를 기려 친하지도 않고 이념도 달랐지만 진짜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보수, 인간적 보수가 절실한 시대에 그도 하로동선처럼 인내하고 준비했다면 기묘하게 할 일이 찾아왔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는 모두 허망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7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정치인 정두원, 자연인 정두원이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태풍은 현재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 지역을 지나 독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이 직접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주말에 외출을 하셔야 한다면 태풍이 잠잠해지는 일요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은 오늘 비보다는 미세먼지가 가득했죠.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상당히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4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남부 지역은 비가 오면서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